저번 주에 모의고사 감독을 한번 갔었더니 어떤 분이 야 진짜 개론 민법이 한 6개월 전에 한 3, 40점 맞던 분이 마지막 모의고사에 민법은 97.5점, 개론은 100점 맞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찍어서 맞았는지 뭐 해서 맞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본인 시험에 가서 개론 100점 맞으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웃긴 게 개론 100점 맞아놓고도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네? 민법 가락으로. 자,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이제 지금 오늘 3일인데 24일, 6일이죠? 20 며칠 남으셨는데 마지막 정리하실 때 새로운 거 하지 마시고 기존에 배웠던 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것만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이죠? 우리가 13일? 13일이죠? 13일이 월요일인가? 7일, 14일인가? 월요일이? 맞죠? 월요일. 14일 날 이제 선정위원들이 이제 부산에 모입니다. 부산 화명동에 이제 인력관리공단 연수원이 있어요. 화명동에. 택시로 10분. 그래서 본인들이 그 아침 9시에 집합이니까 본인들이 가서 하면은 옛날 같으면요. 진짜 뭐한 사람들은 거기 가서 누가 출제해 오는가 선정해 오는가 가서 지켜봅니다. 예? 수능도 누가 들어간지 알면 찍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자, 올해 시험 문제 마지막 그 공부하실 때 최종 정리를 잘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계산 문제, 이제 마지막 9월달 모의고사 치렀지만 1차 시험 칠 때 개론 민법에서 계산 문제는 맨 마지막에 푸셔야 돼요. 항상 원래 주의 진짜 하셔야 돼. 계산 문제 난이도가 개론이요. 상, 중, 하예요. 우리 난이도 보면은. 근데 이 난이도가 상이 30%예요. 네? 30%, 여기 50%예요. 20%. 작년엔 3, 4, 3인데 올해는 하가 좀 작아요. 올해 개론이 좀 어렵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여기 30% 중에 계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론 만점이 몇 점? 80점. 100점이 아니에요. 개론 80점, 민법 40 맞으면 60이잖아요. 하여튼 만점은 80점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계산 문제가 출제를 할 때 이게 무슨 뭐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2개, 3개를 엮거든요. 문제 보면은 계산 문제 여러분이 8문제가 난이도 여기에 들어가. 이걸 풀면 안 되지. 틀려도 돼. 여기 30%인데 8문제 틀려도 80점이에요. 여기 계산 문제 풀면 안 돼. 절대. 시간 싸움에 져. 원래 난이도는 시간이거든요. 시간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풀면 안 되고 나머지에서 여기서 승부를 걸어야지. 여기서 많이 맞춰야지. 그래서 항상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는 줄이고 여기서 많이 맞추는 전략하세요. 그리고 민법 풀어야죠. 그래서 합쳐서 하여튼 시간 배분을 잘해서 계산 문제는 나중에 10분 남을 때 그때 찍으시면 돼. 풀지 말고 찍어서 맞자. 그 항상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은 개론이 약간 작년에 비해서는 어려워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난이도 상위 8문제가 포진되는데 이걸 풀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2차 시험이 여러분 중개사법하고 공법이잖아요. 그렇죠? 2차 1교시가. 그러면 중개사법 공법을 하게 되면은 작년에 시험에는 우리가 요 과목이 재미있는 게 옛날에는 공시세법하고 같이 칠 때하고 관계는 없는데 올해는 이렇게 같이 묶이면요. 둘 다 어려우면 안 돼요. 뭔지 아세요? 약속한 게 있어. 우리 15회 시험이 있거든요.
15회 아시죠? 옛날 뭐 데모도 하고 그때 당시 이제 이 출제위원장이죠. 우리 공인중개사 전체 출제위원장이 전화를 걸었어. 개론 출제위원장 교수한테 뭐라고 문제 올해 난이도가 어떻습니까? 물었어. 조절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분이 답을 개론은 중 정도 해서 쉽습니다 하니까 그러면은 민법에서 난이도 조정하겠습니다. 딱 민법인데 개론 민법이 다루는 거야. 그래서 합격률 1% 나온 거야. 개론 민법 있죠? 합쳐서 예? 통과한 사람 1000명도 안 돼. 날란 거지. 예. 그러니까 문제는 둘 다 어려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2차 시험도 중개사법 공법에서 둘 다 어려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는 쉽고 하나는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어려운지 몰라요. 예? 그날 선정위원들이 가서 합의를 봐. 예? 예? 합의를 보기 때문에 뭐가 어려울지는 결정이 안 났어요. 작년에는 공법 교수들이 어떻게 돼? 중개사법 교수 우리한테 문제 우리 공법을 어렵게 낼 테니 중개사법 쉽게 내라 해서 작년에는 그렇게 출제했고 그럼 올해는 뭐다? 옵션 걸었잖아요. 그럼 작년에 공법은 올해 뭐가 어려워야 돼? 중개사법으로 했는데 올해 출제 선정이 다 바뀌었어. 그게 작년 약속 다 무효야. 약속한 사람이 없어졌어 받아. 그러니까 뭐가 어려운지 모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원래 공부하실 때 여유 있게 하시고 그리고 다 바뀌었다는 건데 출제 안 하신 분 이들이 올해 90% 넘어요. 중개사 처음 출제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뭐를 기본으로 할까요? 네? 최근에 기출된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됐구나. 그걸 이런 형태로 출제하면 되겠다. 그런 형태로 하고 최근 3년 이내에 출제된 문제는 출제 안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그 공부하실 때 최종 정리는 기출 문제 갖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거 하지 마시고 기출 문제 가지고 최종 정리를 잘 하십시오. 자, 1번 문제 갑니다. 1번부터 틀리신 분 있죠? 1번에 답 1번입니다. 자, 부동산 학은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이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간과 부동산 사이의 관계를 개선. 항상 인간과 부동산 사이의 관계거든요. 이것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에 이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냐. 이건 효율성입니다. 형평성이 아니라 효율성의 개념이고요. 형평성은 뭐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대다수의 사람에게 어떻게 돼? 가장 폭넓게 분배를 하는 게 형평성이지.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죠. 2번은 효율성 개념이고 3번 인간은 자연의 종속적 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요 지문부터 틀렸잖아요. 자연을 뭐한다? 종속적 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자연을 극복해서 독립적인 우리의 활동을 하죠. 그래서 이 3번은 틀렸고 4번 능률을 강조하면은 안전은 경시가 돼요. 또 안전을 강조하면 또 뭐가? 능률이 떨어져요.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상충관계. 상충관계 또는 뭐다? 반비례관계. 상충관계, 반비례관계. 이런 반비례라는 건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반대란 얘기죠. 예.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지문 보시면은 자 5번 보시면은 부동산 학은 아까 우리 2번 지문에 배웠던 효율성, 이 형평성에 있어서의 요걸 재고 높임으로써 말이 바뀌었어요.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임으로써 인간과 부동산 사이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을 뭘로 한다? 목표로 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야. 틀린 지문입니다. 완전 경쟁성 추구한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선은 5번 틀린 지문, 1번 정답입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은 토지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여러분 요즘 3년 연속 출제된 용어가 후보지야.
이행지 개념 구분 반드시 해두셔야 되는데, 농경지는 뭐죠? 농경지는 전답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농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인데 이 전답 과수원이 농지예요. 그럼 요 농지, 농경지가 뭘로 바뀐다? 택지로 바뀌는 거잖아요. 택지, 요걸로 바뀌는 토지는 뭐라고 한다? 후보지. 후보지 개념이다. 후보지 개념이고, 이행지는 뭐죠? 동일 용도적 지역 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경기가 침체해서 공장 가동률이 저조해서 그 공장을 철거하고 뭘로? 아파트로 짓고 있는 중에 있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개념? 그건 이행지 개념. 그래서 동일 용도적 지역 내가 들어갑니다. 꼭 이 내 지문상에 볼 때 내가 들어가면 이행지 개념입니다. 그리고 자, 획지는 작년에 출제했기 때문에 올해는 필지 개념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의 지번이 붙는 법률적인 토지의 등록 단위 또는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한 단위를 필지라고 해요.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은 건축법상의 대지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연면적은 바닥면적 합계예요. 연면적이 아니라 바닥면적.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공지라고 해요. 공지. 자, 맹지는 도로와 전혀 접하지 않은 토지로서 맹지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해서 출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맹지 상태에서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예외는 있습니다. 지역권을 설정한다든지 예외는 있는데 지금 원칙입니다. 4번 정답.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하죠? 건부지. 부지가 아니라 건부지.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3번.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도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의 절대량 면적을 결코 증가시킬 수 없다. 요거 뭐죠? 부증성이야. 부증성. 1번은 부증성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토지는 동질성이 없다. 뭐죠? 비동질성. 비동질성이 뜨면 개별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비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개별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을 자료를 수집해서 확인하는 정보 활동, 부동산이 위치하는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임장 활동으로 만든다. 여러분, 임장 활동 시험에 자주 나와요. 하여튼 뭐 관련이 있어요? 우선 부동산. 자,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사기를 당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광주에서 공인중개사 사기를 당한 거야. 광주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거기 뭐죠? 이게 뭐죠? 우리 오피스텔 분양하는데 200억 사기 사건에 걸려들어간 거예요. 그 현장 가서 확인도 안 하는가 봐. 본인만 사기 당하면 좋은데 같이 간 사람까지 당한 거야. 네? 그러니까 반드시 가서 서류는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류를 떼보고. 예? 그래서 요즘에는 반드시 현장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은 요즘에 우리 뭐 GTX 얘기 많이 나오는데 도로, 고속도로 같은 거 또는 철도 또는 전철 이런 거 신설하거나 확장하면은 부동산의 가치는 달라져요. 경제적 요인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이. 그래서 4번 맞고 5번은 토지는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감가수정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비생산성 하니까 틀린 질문입니다. 5번에 뭐다? 영속성. 영속성. 비생산성은 부증성이고요. 영속성은 뭐다? 비소모성. 예. 자, 토지는 시간이 경과하여도 토지를 사용하여도 토지는 소모되지 않는다. 비소모적 재화.
그래서 토지는 비소모적 재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토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은 적용되지 않고, 또 물리적 측면에서의 감가상각이론은 적용될 수 없다. 자, 그래서 재생산이 불가능한 토지는 우리는 원가 방식도 적용이 안 된다. 자, 5번 정답입니다. 자, 4번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공급 곡선을 우측이동. 우측이동은 뭐죠? 공급의 증가. 자, 공급에 있어서의 증가 요인을 묻는 겁니다. 자, 주택 건설 업체 수가 증가하면은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지죠. 공급의 증가가 돼요. 자, 두 번째, 주택 건설용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은 건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이 줄어들어요. 공급의 감소가 되고, 자,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인한 분양가격 상승 예상의 동그라미. 예상이란 말 또는 기대 예상이 나올 때 여러분 시험에 요걸 내면요 너무 잘 틀려.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분양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되면 현재 쌉니다. 현재 시점 싸니까 건설업체는 분양가격이 오른다고 공급해야지. 손해보는데 왜 지금 공급해요? 그래서 현재 시점 공급이 감소해. 자, 요걸 반대로 갈까요? 요즘에 우리 뉴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실시 하잖아요. 그럼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면 어떻게 돼? 분양가격 규제를 하죠. 규제하면은 어떻게 돼? 규제를 받기 전에 비해서 가격이 싸잖아요. 그러면 싸기 전에 공급해야 돼? 비쌀 때 공급해야 돼?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받기 전에 분양이 되든 안 되든 밀어내야 돼. 나중에 할인을 해주든. 하여튼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겠다 하면은 현재 시점 공급은 뭐한다? 증가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시험 문제. 하여튼 예상이 들어가면 너무 잘 틀려. 자, 네 번째, 새로운 건설기술 개발에 따른 원가가 절감하거나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하면 뭐가 돼? 생산비가 하락해. 생산비가 하락을 하니까 이전보다 공급은 더 뭐한다? 증가합니다. 그래서 공급의 증가 요인은 3개. 반대로 공급의 감소 요인은 2개. 예, 둘 다 알면 좋죠. 자, 5번,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의 임대료가 5% 뭐한다? 하락한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5% 하락함에 따라 소형 아파트 임대 수요량 몇 프로? 10% 증가를 했어요. 그럼 10% 5%라는 거 얼마? 2. 자, 항상 우리는 수요 가격 탄력성은 뭐를 기준? 1을 기준. 1을 기준해서 1보다 크면 뭐다?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탄력적이 돼. 탄력적. 그래서 기업은 탄력적이고, 두 번째, 오피스텔과 아파트 나오면은 뭐가 나돼? 상품이 2개 나오면 뭐가 돼? 교차 탄력성. 교차. 오피스텔 수요량이죠. 소형 아파트 임대료. 자, 소형 아파트에 있어서의 임대료 변화율에 대해서 뭐에 대한? 오피스텔. 이렇게 상품이 2개 나오면 어떻게 돼? 이렇게 상품이 2개 나오면은 교차 탄력성. 오피스텔 수요량의 뭐다? 변화율. 자, 소형 아파트 얼마? 지금 5% 하락을 했는데 오피스텔 임대 수요는 몇 프로? 7% 감소했다. 자, 화살표가 같은 방향. 항상 우리 화살표를 잘 보세요.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우리 경제선 플러스. 플러스 얼마? 1.4. 그럼 시험 문제는요. 요 값 2 나오고 1.4 나오고 이렇게 깎고 하는 것도 출제하거든요. 1.4는 0보다 크죠.
0보다 크면은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서로 대체 관계에 있는 상품. 자, 올해 시험에 교차 탄력성 반드시 나와요. 공식 꼭 기억하고 다니셔야 돼요. 상품이 2개 뜨면 뭐다? 교차 탄력성. 올해 냅니다. 왜 내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많이 헷갈려요. 이게. 자, 6번 문제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이 우리 작년 시험에는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의 소득 탄력성 2개를 이용한 문제 출제했고요. 2년 전에는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또 이용한 문제 나왔어요. 그럼 아직 출제 안 된 게 뭐냐 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이용한 문제는 아직 출제되지 않았다. 그 문제를 이제 한번 우리가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아파트는 뭐죠? 아파트 가격 변화율. 자, 아파트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이 얼마다? 1.5다. 자, 또 교차 탄력성이나 빌라 가격이 나오죠. 자, 빌라 가격 변화율. 자, 빌라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이 얼마냐? 요게 2다. 이때 정부가 아파트 가격을 몇 프로? 10% 인상하면서도 아파트 수요량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결론은 뭐죠? 결론은 아파트 수요량을 뭘로?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 이게 포인트거든요.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아파트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아파트 수요량은 불변, 변화가 없는데, 문제는 첫 번째 수식에서 수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오르면은 수요량은 뭐 한다? 감소하죠. 수의 법칙에 따라.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 몇 프로? 15% 감소해요. 그런데 문제는 수의 교차 탄력성 2는 0보다 크니까 아파트와 빌라는 서로 어떤 관계? 대체 관계는 상품인데, 지금 뭐가 돼? 아파트 수요량 여기 15% 줄어드는데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여기서 몇 프로? 종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면 여기서 15% 증가해야 돼. 여기 줄었으니까 증가해야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그럼 15% 증가하려면은 빌라도 어떻게 돼? 가격이 상승해야 돼. 왜?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해야 뭐다? 플러스가 나오니까. 그럼 빌라 가격은 상승을 해야 돼. 얼마만큼? 빌라 가격은 2분의 얼마? 15%니까 7.5% 뭐 해야 된다? 상승을 해야 된다. 그래서 5번 정답. 자, 이렇게 탄력성 이렇게 2개를 이용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중요한 거예요. 6번 문제 이런 내용들이. 자, 7번 토지 시장에서 종래 수요 함수 Q 1 D가 얼마다? 1400 마이너스 4P에서 뭘로 갔다? Q 2D가 1500 마이너스 4P. 그럼 어떻게 돼? 1400에서 1500으로 수요가 100만큼 증가했네요. 공급은 Q1X, 공급은 800 플러스 2P가 Q2S 얼마? 요거는 1200 플러스 2P. 요것도 얼마? 공급은 800에서 1200으로 얼마? 400 증가했네요. 그럼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한다. 이러면 2년 연속 출제해서 말로. 계산 문제 아니고, 그럼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면요, 어떻게 돼요? 거래량은,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지. 근데 가격은 수요 증가폭, 공급의 증가폭에 따라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어요. 이걸 2년 연속 출제한 겁니다.
말로서 지금은 뭘로 계산 문제로 보는데 항상 균형이 나오면 뭐다? 여러분 하여튼 균형이란 말이 뜨면은 수요량과 공급량은 항상 뭐다? 같다. 균형이란 말이 나오면은 수요량과 공급량은 항상 뭐다? 같다. 요걸 꼭 명심해야 돼요. 항상 균형이 나오. 그러면 수요량은 얼마? 1400 마이너스 4P. 공급은 800 플러스 2P가 같다. 그러면은 넘어가면은 4P, 2P라는 거 6P. 1400에서 800을 빼주니까 600이죠. 그래서 양변을 6으로 나눠주니까 균형 가격은 얼마다? 100이다. 자, 그러면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죠.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이동한 이후의 균형은 또 수요량은 얼마? 1500 마이너스 4P. 공급량은 1200 플러스 2P가 서로 같다. 그럼 얼마다? 6P는 얼마? 1500에서 1200 빼니까 얼마? 300. P는 65, 30, 50이죠. 그럼 균형 가격은 우리가 100에서 50으로 50만큼 뭐 한다? 하락한다. 1번 정답. 자, 8번 문제 봅니다. 부동산 경기 순환의 각 국면과 안정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선은 경기 변동 국면을 보면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다? 상향 시장. 자, 상향 시장은 공실률은 뭐다? 최소화. 또 반대로 또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최대가 돼. 또 후퇴. 또 후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국면의 시장이 무슨 시장? 상향 시장의 국면. 1번은 맞는 질문. 2번 후퇴 시장은 지속적인 요 하락이 예상되는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시장이 바로 후퇴 시장. 2번 맞고 3번 안정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가벼운 상승을 하거나 거의 상승하지 않는 시장의 국면.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안정 시장에 속하는 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경기 불황에 강한 유형의 부동산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하향 시장은 공실률은 뭐가 돼? 최대. 또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최소가 되고, 또 여기는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매도자는 빨리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수자는 어떻게 돼요? 거래를 뒤로 미루려죠.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 전문 활동 입장에서는 뭐가 중시된다? 매수에 중점을 둔다. 매수에 중점을 두는 시장이 나타나고요. 하향 시장에서는 경기가 안 좋거든요. 이때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금리는 상승세 국면을 띠거든요. 그러니까 돈 빌리기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입니다. 항상이란 말을 안 써요. 우리 일반적으로 경기 안 좋을 때는 금리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어떻게 돼요? 금리. 예? 요즘 보면요, 여러분은 요즘 생각해서 막 하는데, 원래는 금리가 경기 안 좋을 때는 올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예? 너무 안 좋은데, 세계 경제에 비해서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내리는데도 지금 내려도 별 의미가 없는 게 미국 금리보다 운하 금리가 높아요. 그러니까 또 별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항상 이 금리는 외국과 상대적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경기 안 좋을 때 금리는 오르는 추세. 자, 회복 시장은 요 하향 시장 다음의 국면인데, 부동산 가격 상승이 바닥을 통해서 올라가잖아요. 시작이 되고 공실률은 뭐다? 감소하고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또 증가를 해요. 그리고 가격이 서서히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요소가 개입되기 쉬운 국면의 시장이 회복 시장의 국면.
또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 6번 정도 여기서 나온 게 하나 있어. 뭐가 나왔어요? 과거, 이런 거.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사례 시점에서 보면 밑에 있으니까 뭐다? 하한서. 29에도 나왔고 26도 나왔는데 하여튼 그 상향시험 6번 출제했어, 최근에. 하여튼 많이 나옵니다.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사례에서 보면 어떠냐, 이 지문을 또 많이 출제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9번 부동산 상품의 시장의 특성으로 틀린 것. 자, 소비자,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소비자, 분양받아서 살다가 팔 때는 뭐다? 공급자. 그래서 소비자와 공급자가 뭐다? 불분명해. 분명한 것이 아니라 일반 상품은 분명한데 우리는 부동산 상품은 소비자와 공급자가 불분명합니다. 1번 정답. 2번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고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 상품 진열이 어려워요. 예? 이게 2번 지문이고 3번은 어떻게 돼? 또 일반 상품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진입을 하는 수요자, 공급자 수를 상대적으로 많이 제한시킵니다. 또 여러분 일반 상품, 자 여러분 아이스크림 여름에 매일 드시죠. 그런데 어떻게 돼? 부동산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매일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어. 평생 한 번 할까 말까. 일회성 거래. 1회, 한 번 일회성 거래가 이루어져. 그리고 부동산은 또 일반 상품에 비해서 수명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뭐를 가지고 있다?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 자,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9번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시면은 C도시 인근에 A, B 두 할인점이 있는데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A 할인점의 이용객 수는 C도시 인구의 몇 프로냐? 자, 거리 마찰 계수니까 항상 여러분 허프가 나오면요, 요거부터 확인해야 돼. 요값. 거리 마찰 계수가 얼마다? 2다. 2면은 뭐다? 거리 마찰 계수가 2때 뭐를 적용한다? 중력 모형을 적용. 중력 모형을 적용할 때는 매장 규모, 매장 면적에 뭐 한다? 비례하고 우리 거리. 여러분 요 제곱은 여기 2니까 제곱인 거예요. 제곱에 뭐다? 반 비례한다. 항상 여러분이 비례, 반비례, 15회 시험은 또 요것도 뭐예요? 비례, 반비례를 바꿔서 한번 출제했었죠. 자, 그러면은 A 할인점. 항상 여러분 허프가 나오면요,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먼저 뭐를 구해야 돼? 하여튼 허프만 뜨면은 시장 점유율을 제일 먼저 구해야 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다? 시장 점유율 구하는 거야. 시장 점유율. 분모는 시장 점유율 구할 때는 분모는 전체. 그러면 A 할인점 구하는데 A 할인점 매장 면적 얼마? 8,000. 거리는 8km,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B 할인점은 매장 면적 2,000, 거리 제곱에 반비례. 분모는 이제 전체죠. 그럼 얼마 나온다? 8 하나 없어지면 1000을 8로 나누면 125예요. 2000을 2의 제곱 4로 나눠주면 얼마? 500. 그러면 625에 125인데 약분하면 5분의 1이죠. 퍼센트 가려면은 100을 곱해주니까 몇 프로? 20%. 할인점 시장 점유율 20%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를 뭐를 구해야 돼? 이용 객수. 거기 보시면 도시의 소비자 거주자 인구가 얼마다? 20만 명인데 조건 제약이 있어요. 뭔가 시도시 인구 중 몇 프로? 60%. 시도시 인구 중 60%가 A 할인점이나 B 할인점을 이용한다. 60%. 얼마죠? 12만 명이네요. 12만 명의 몇 프로를 이용한다? A 할인점은 12만 명의 20%니까 2만 4천 명.
2만 4천 명이 A 할인점을 이용한다.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것은 A 할인점 이용객 수, A 할인점 이용객 수는 C도시 인구의 얼마가 되느냐. C도시 인구는 지금 20만 명이고 여기가 2만 4천 명이 되니까 곱하기 100을 해줬더니 몇 프로? 12%가 되겠죠. 3번 정답입니다. 자, 11번. 자, 알프레드 베버의 공업 입주는, 베버는 항상 무슨 이론? 최소. 베버가 나오면 뭐다? 최소. 작년에도 개념 출제했죠. 비용이 뭐가 돼? 최소가 돼야 돼요. 알프레드 베버의 공업 입주론은 최소 비용 이론이다. 자, 수송비, 노동비, 집적 이익의 세 가지 요인이 공업 입지에 크게 영향을 미친데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베버는 뭐를 중시 여긴다? 수송비를 가장 중시 여깁니다. 1번 맞고요. 2번 등 비용, 등은 같을 등자. 비용이 같다 이 말이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 내가 지금 공장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나는 여기에 최소 수송비 지점 공장이 우리가 갑자기 임금이 폭락을 해서 임금이 싼 쪽으로 나 공장 입지를 여기로 바꾸겠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최소 수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이렇게 A에서 B로 바꿔요. 바꾸면은 최소 수송비에서 옮겨가니까 수송비 증가하겠지. 그래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송비의 부담액이 똑같은 동일한 지점으로 연결한 곡선을 뭐라고 한다? 등비용선. 등비용선 개념. 세 번째, 그 문제는 아까 여기 갔잖아요. 여기로 가는데 수송비, 추가적인 수송비 부담액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그런데 여기서 옮겨갈 때 노동비, 임금 전략 비용도 얼마? 10만 원이다. 같다. 이 같은 또 연결한 그 비용 곡선이 우리는 임계, 크리티컬, 임계 등비용선이란 말 써요. 임계란 말 써요. 그래서 3번 맞는 지문. 4번 공장 입지의 중요한 결정 요인은 노동비용이 아니에요. 수송비지. 노동비용, 인건비, 노동비용, 임금이 아니라 수송비. 그리고 노동비용은 직접 고려하는 게 뭐가? 수송비용. 수송비는 직접 고려되지 않고 수송 중량과 수송 거리의 함수로 고려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배운 게 있잖아요. 직접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중량이 무게잖아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우리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4번 정답. 5번 최소 비용 이론은 생산 제품의 수요가 어디에나 동일하고 또 생산 비용은 지점마다 다르다는 가정하에서 결국 생산 비용이 뭐가 된다? 최소. 요거 생산비가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공장의 최적 입지가 된다는 접근 방법. 요 지문을 작년에 또 출제를 했었죠. 정답은 4번이 정답. 자, 1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표를 이용해서 A 도시의 부동산업의 입지 개수를 구한다. 자, 입지 개수 AQ는 분모는 뭐다? 전국. 예? 전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전국 뭐죠? 부동산 업의 고용자 수. 자, 분자는 지역이죠. A 도시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A 도시 부동산업의 고용자 수가 어떻게 되느냐 얘기죠. 자, 하여튼 우리 LQ라는 표가 나올 건데 표 나올 때는 전국 전체, 전국 부동산업
A도시 전체, A도시 부동산업을 우선은 항상 봐야 되겠다. 자, 맨 오른쪽 전국 맨 밑에 합계가 전체거든요. 나온 게 얼마? 10만 명. 전국 맨 오른쪽 보세요. 전국의 부동산업은 4만 명. 약분하면 얼마? 10분의 4니까 5분의 2.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칸 A도시 전체 얼마? 6만 명의 부동산업은 3만 명. 이거 약분하니까 얼마죠? 2분의 1. 자, 내항이고 2는 4 분모로 오고 외항이고 5일은 5 분자로 오죠. 4분의 5는 1.25인데 1보다 크다.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1보다 크면은 A 지역에서 생산해서 소비하고 남은 나머지를 전국의 A 도시 경계 밖 전국의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는 무슨 산업? 기반 부문의 산업. 요걸 묻는 내용이네요. 2번 정답. 13번.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심원 이론인데 항상 우리 동심원 이론 누구 이론? 버제스. 자, 버제스는 1925년에 미국의 뭐를 대상으로? 시카고라는 도시를 대상으로 전개한 최초의 이론이에요. 자, 도시는 중심지로부터 뭐를? 원을 그리면서 중심지에서 멀면 멀수록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인 접근성, 지대 및 인구 밀도 등이 낮아집니다. 맞는 질문. 2번,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은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또 범죄, 인구 이동, 빈곤, 질병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져. 도심으로서 많아지지.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 2번 정답. 3번 호이트로 가자. 그래서 이 원을 변형합니다. 자, 이 동심원을 변형해요. 원을 변형해서 나타난 1939년에 나타난 누구? 호이트의 선형 이론 또는 축 이론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거기 봤더니 교통망이죠. 항상 호이트는 교통망이죠. 지역의 성장과 발달은 교통망을 따라서 이루어진데 그 모양이 무슨 모양? 부채꼴 모양을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우리 교통망 부채꼴 모양이 나오면 호이트의 이론. 4번 선형 이론에 의하면 도시 공간 구조는 동심원이 아니에요. 자, 도시의 핵심은 이렇게 하나거든요. 도시의 핵심은 하나인데 이 교통의 축을 따라서 도심에서 방사되는데 이 모양이 무슨 모양? 부채꼴. 이게 바로 뭐죠? 도로죠, 도로망. 그래서 도로를 따라서 뭐가 돼요? 우리는 부채꼴 모양 또는 축 형태를 이룬다고 한다. 그래서 축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5번 다 핵심 이론은 같은 도시 내 여러 개의 핵을 이루면서 우리가 지역 공간이 형성된다. 그래서 이 두 이론을 결합을 한 거죠. 이 두 이론을 결합을 하고 또는 동심원 이론을 수정 보완한 이론이 바로 누구? 해리스.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정답을 물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1945년에 나타난 무슨 이론? 다 핵심 이론. 문제는 요 이론은 뭐다? 핵심이 두 개는 하나. 단해. 핵심이 하나. 요거는 뭐다? 핵심이 여러 개. 순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순서. 자, 14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위치의 중요성, 위치의 동그라미,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자, 여러분이 도시 토지 20세기, 자,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경제학자들은 농업용 토지의 지대보다는 도시가 형성 발달되다 보니까 도시 토지에 뭐에 관심을 가진다? 지대가 아닌 토지 가격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도시 토지 집가는 위치가 유리한가 불리한가. 하여튼 도시 토지는 다 뭐와 관련이 있다? 위치와 다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2번, 3번, 4번 요 세 개는 다 도시 토지의 집가 이론이야. 여기 답 하신 분은 큰일 난 거야. 예? 큰일 났지. 도시 토지 집가 이론인데. 튀네. 자, 또 튀네는 리카도는 위치를 무시했죠. 위치를 무시했기 때문에 여기 뭐를? 위치를 첨가시키잖아. 즉 지대는 토지의 비용도 많이 아닌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는 무슨 개념? 위치, 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 입지이론의 기초를 제공한 학자가 튀네야. 그래서 튀네는 위치, 지대설이죠. 위치와 관련이 있어요. 5번 정답인데 여러분 마르크스라 우리는 리카도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나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은 위치와 직접 관련이 없어요. 5번 정답. 마르크스는 뭐죠? 토지 소유 그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이고 리카도는 위치를 무시했고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이론과 리카도 이론 위치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5번 정답. 자, 1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X재화와 Y재화 시장의 상황은 다음이다. 거기 보면 단 두 재화는 뭐가 된다? 두 재화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 이 말은 뭐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는 말은요.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뭐다? 우상향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그것까지 해석하신 분은 무조건 합격이야. 숨어있는 것까지 다 아니까. 수요 곡선은 사적 편익, 공급 곡선은 사적 비용. 여기에 뭐죠? 수요 공급 만나는 점, 이게 바로 뭐다? 균형이지 뭐. 사적 편익, 사적 이게 또 균형. 여기는 X제, 여기는 뭐다? Y제. 그림을 한번 그렸어요. 자, 1번 볼까요? 저 박스 안에 X제 시장에서는 소비에 따르는, 자, X제 시장에서는 소비에 따르는 사회적 편익이 뭐보다? 사적인 편익보다 뭐다? 크다. 이 말은 뭐죠? 우리는 정의 외부 효과, 외부 경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뭐 교육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 자, 네 번째, 거기 보면 Y제 시장에서는 생산. 자, Y제는 생산이에요. 생산 과정에서 사회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비용보다 이게 뭐다? 크다. 크다는 것은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에다가 환경 오염 물질을 한 단위 더 정화하는데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 뭐가 발생한다? 외부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이럴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마이너스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런 전제하에 1번 볼까요? X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만큼 나 소비하면은 사적 편익보다 더 뭐가 더 높다? 사회적 편익이 더 높으니까 여기 더 이렇게 높죠? 이런 점들을 연결한, 이게 사회적 편익을 나타내는 곡선. 그러면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이게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인데 이 최적 소비량은 시장에서의 균형 소비량보다 더 크죠. 이만큼 어떻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소비량만큼 소비를 못 하잖아요. 균형만큼 소비하는 애가. 그래서 뭐가 된다? 과소소비가 나타난다. 1번 틀린 집. 2번 YJ 시장에서는 긍정적이 아니라 마이너스니까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다. 2번 틀렸고 공사 과정에서 주택가 주변에 소음 먼지 발생시키는 건축물을 들 수 있는 것은 X제가 아니라 YJ. YJ 사례. 자, YJ 시장은 시장 균형 가격. 요 시장의 요 균형. 이 균형 가격인데 문제는 얘기거든요. 이만큼 생산을 하면은 뭐가 더 높다? 사회적 비용이 이렇게 외부 비용만큼 더 높아요. 이게 사회적 비용에. 그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여기에 뭐죠?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인데 시장에서는 외부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만큼 더 많이 뭐가 돼? 과다. 여기는 과다 생산이다. 그래서 과다 생산되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만큼 생산량을 뭐 한다?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그거 뭐를 설정한다? 최저 가격을 설정. 요 가격 밑으로 가면 안 돼. 요 최저 가격을 설정해야 돼. 그래서 4번에 최고 가격이 아니라 최저 가격제를 시행하여 이렇게 사회적인 최적 거래량을 달성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5번 XJ, YJ 시장은 모두 사회적 최적 수준의 가격 이 얘기거든요. 사회적 최적 수준의 가격이 요거예요. 요거. 이게 사회적 최적 수준의 가격. 이 최적 수준의 가격은 시장의 뭐보다? 시장 요 균형 가격보다 높다. 5번 정답. 잘 생각해 보시고 잠시 쉬고 16번 문제부터 하겠습니다.